이제 다 끝났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강순자입니다. 올해 나이가 78입니다. 지금 저는 용인 외곽의 작은 집 현관에 앉아 있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직접 심은 채송화와 맨드라미가 한창 피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꽃잎을 비추면 그 빛깔이 참 곱습니다. 현관 옆 평상에는 제가 만든 조각보 방석이 놓여 있습니다. 손때 묻은 헝겊 조각들을 모아 한 땀 한 땀 꿰맨 것입니다. 이 방석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지나가는 이웃과 눈인사를 나누는 게 요즘 제 일과입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앉아 햇볕을 쬐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1947년생입니다. 해방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이었지요. 집은 초가집이었고 마루 밑으로는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겨울이면 아랫목에 온 식구가 모여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 팔았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밭일을 도맡았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과 부모님이 함께 있었기에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언니 하나, 오빠 하나, 그리고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밥상에는 늘 보리밥과 된장국이 올랐고 명절에나 고기 한 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늘 웃었습니다. 학교는 마을에서 4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언덕길을 넘어 학교에 갔습니다. 겨울엔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날도 많았습니다. 오빠와 손을 잡고 걸으며 발자국을 찍어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손이 꽁꽁 얼어 연필을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시면 그제야 손을 녹일 수 있었지요. 그때 저는 바느질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등잔불 아래서 헝겊을 깁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도 어머니 옆에 앉아 천 조각을 모으고 실을 꿰고 작은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재주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넌 손끝이 곱구나. 나중에 시집 가서도 쓸모 있을 게다. 그 말씀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조각보를 만들고 헝겊 인형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산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지만 저는 집 마루에 앉아 천을 만지는 게 더 좋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17살이 되던 해봄, 저는 처음으로 수원에 내려갔습니다. 큰아버지 댁에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시장 어귀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바로 제 남편 박노철이었습니다. 노철 씨는 목수였습니다. 수원 화성 근처에서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나무를 사고 있었고 저는 길을 물으려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는 그곳까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노철 씨는 정선까지 몇 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1년 뒤 우리는 혼인을 했습니다.
저는 18역, 그는 23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저는 수원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 본 도시는 낯설고 컸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목공소 옆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었고 마당에는 톱밥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다듬었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그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1년 뒤 첫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장남 오준이었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영준, 철민, 진수, 세연, 그리고 막내 도윤까지 6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아쉽긴 했지만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그가 만든 장롱과 탁자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목공소는 점점 커졌고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당에 채소를 심고 꽃도 심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집 안을 꾸미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만든 가구에 제가 꿰맨 천을 덮 벽에는 조각보를 걸었습니다. 이웃들이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집은 참 아늑하네요. 손길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집을 가꾸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오준이는 똑똑했지만 욕심이 많았습니다. 동생들 것까지 차지하려 했고 늘 더 많이 가지려 했습니다. 영준이는 조용했지만 계산이 빨랐습니다. 철민이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진수는 말이 많았고 세연이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런데 막내 도윤이는 달랐습니다. 도윤이는 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목공소에 갔습니다. 나무를 만지고 대패질을 배우고 톱질을 익혔습니다. 다른 형들은 목공일을 싫어했지만 도윤이만큼은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엄마, 저는 나중에 아버지처럼 목수가 될 거예요. 도윤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고기를 구웠고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복 많이 받았소.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하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언젠가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 일요일이 악몽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5 아들이 언젠가 저를 가두고 협박하고 짓밟게 될 거라는 걸.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둘 집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준이는 사업을 시작했고 영준이는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철민이는 공사 현장에서 일했고 진수와 세연이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도윤이만 아버지 곁에 마마 목공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고 도윤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습니다. 2013년 가을이었습니다. 남편 노철 씨가 목공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도윤이가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저도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당장 큰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예약이 밀려 있어서 몇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집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했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앙상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약을 챙기고 죽을 끓여드리고 밤새 옆에서 지켰습니다. 도윤이는 목공소 일을 혼자 도맡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도 집에 오면 아버지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탁자 하나 완성했어요. 아버지가 그리신 설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도윤아,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마음 놓는다.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준이는 사업이 바쁘다며 30분도 채 있지 않고 갔습니다. 영준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는 아버지 얼굴만 보고 다시 나갔습니다. 철민이와 진수, 세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영준이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문이 열린 채로 있어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응.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 아버지,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집이나 목공소 관련해서 정리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나중에라도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오준이의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다. 내가 없어도 내 어머니는 이 집 주인이야. 아, 물론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형제들끼리 나중에 오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영준이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회계 일 하다 보니까 이런 일 많이 봤습니다. 미리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남편은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난 아직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준이와 영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라. 조심해서 가거라.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무언가 무거운 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들의 방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올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 문제, 땅 문제, 목공소 문제.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이 돌아가며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보기 싫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정리할 게 많을 텐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목공소 운영도 누가 할 건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건 내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다. 그리고 아직 아버지는 살아계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도윤이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들이 요즘 이상해요. 아버지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느꼈다. 그런데 어쩌겠니? 그래도 내 형들인데.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아무 데나 놔두지 마시고요. 그래, 알겠다. 도윤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들이니까 설마 어머니한테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014년 1월, 남편이 드디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0시간 넘게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도윤이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퇴원 후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몸은 더 야위었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가끔 마당에 나가 앉아 햇볕을 쬐었고 도윤이가 만든 작품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을 깨우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밤사이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도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렀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준이가 상주로서 문상객들을 맞았고 다른 아들들도 조문을 받았습니다. 도윤이는 내내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문상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살았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는 차갑고 울신연스러웠습니다.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상복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준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지만 어딘가 딱딱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무사히 마쳤으니 이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집 문제, 목공소 문제, 그리고 재산 문제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니.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무덤의 흙도 채 안 덮었는데. 도윤아, 넌 가만히 있어. 이건 어른들 이야기야. 영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른. 형들이 지금 어른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가. 철민이가 벌떡 일어나 도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급히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아버지 장례 치른 날인데 무슨 짓이냐.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준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집도 오래됐고 목공소도 요즘 적자예요.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목공소는 내 아버지와 도윤이가 평생 일군 곳이다. 어머니는 경영을 모르세요. 요즘 시대의 수공예, 목공소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차라리 팔아서 나눠 갖는 게 낫습니다. 도윤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형, 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곳을 팔자고. 그게 사람 할 소리예요. 넌 닥쳐. 넌 맨날 아버지 옆에 붙어서 편하게 살았잖아. 우린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넌 집에서 떡하니 앉아서 일만 하면 됐지. 우린 뭐 하나 물려받은 것도 없어. 물려받은 게 없다고. 형들은 아버지한테 학비도 받고 사업 자금도 받았잖아요. 그게 뭐가 됐냐고. 세연이도 거들었습니다. 5명의 형들이 한 목소리로 도윤이를 몰아붙였습니다. 도윤이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뭐 하는 거냐. 하지만 제 목소리는 그들의 고함 속에 묻혔습니다.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철민이가 먼저 도윤이를 밀쳤습니다. 도윤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진수와 세연이도 달려들었습니다. 5대 1이었습니다. 그만둬. 그만두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오준이가 도윤이 옆에 쪼그려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버티면 넌 끝이야. 알아들었어? 진수가 덧붙였습니다. 사라져. 내가 없으면 모든 게 편해져. 도윤이는 피를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랑 한 집에 못 살겠어요. 도윤아, 저 갈게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도윤이는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에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오토바이 키를 집어들고 비를 맞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뿐 아니라 막내 아들도 잃었습니다. 5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며칠 있으면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도윤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집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도윤이의 방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밤새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걸. 도윤이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목공 도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몰랐습니다. 도윤이는 휴대전화를 두고 갔고 제 핸드폰에도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집 전화로만 통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오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영준이와 세연이가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오준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목공소 운영권 이전 서류입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맡겠습니다. 목공소는 도윤이가 운영하던 곳이다. 도윤이는 떠났잖아요. 연락도 안 되고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영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복잡한 내용이니까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여기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내가 읽어볼 게 없니? 읽으셔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 법률 용어라서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고 어려운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서명하마. 순간 오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쓰면 돈만 나갑니다. 저희를 믿으세요. 아니다. 내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다.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전문가한테 확인받으라고. 그때 철민이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제 차잔이 넘어지며 뜨거운 물이 식탁보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우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변호사를 찾겠다고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철민이의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세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이러실 거면 저희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두고 보시면 압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쏟아진 차를 닦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연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같이 살겠습니다. 뭐,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난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안 됩니다. 형들이랑 상의해서 정한 겁니다. 그날부터 세연이는 도윤이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세연이는 밥을 같이 먹고 심부름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교회 가려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연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교회 간다. 오늘은 쉬세요. 날씨도 안 좋고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난 괜찮다. 안 됩니다. 세연이는 현관문 앞을 막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비켜야. 내가 나가겠다. 어머니, 요즘 밖에 사기꾼들 많습니다.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난 괜찮다니까. 안 됩니다. 결국 저는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연이는 제 외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집 전화가 고장났습니다. 아무리 수화기를 들어도 신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구나. 고쳐야겠다. 네.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전화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채연이가 일부러 전화선을 끊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교회 친구 김영숙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세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계신가요? 어머니, 지금 주무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네. 그러세요. 요즘 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하셔서 손님 받기 힘드십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방 안에 있었습니다. 권사님 목소리를 들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방문을 잠가 놨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교회 친구들이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세연이는 매번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창문도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세연이가 망치를 들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뭐 하는 거냐? 겨울 되기 전에 틈새 바람 막으려고요. 어머니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는 창문을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다른 형들도 자주 들렀습니다. 특히 일요일마다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를 마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준이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명하셔야 합니다. 목공소 세금 문제가 생겼어요. 난 서명 안 한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목공소 문 닫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게 다 날아가요. 그래도 난 모르는 서류에 서명 못 한다. 그러자 영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 말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계속 이러시면 어머니도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날 저녁, 세연이는 저녁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점심도 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직접 밥을 하려 했지만 쌀독에는 쌀이 없었습니다. 세연아, 쌀이 없구나. 어머니, 요즘 밥 드시면 소화 안 되시잖아요. 죽 드세요. 난 죽 싫다. 밥 먹고 싶다. 없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요일마다 5 아들이 모여 저를 거실 가운데 앉았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도윤이는 어머니 때문에 떠났어요. 아버지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말들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제가 대꾸하면 그들은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철민이가 슬리퍼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버릇을 고쳐드려야겠습니다. 슬리퍼가 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더 맞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이 끝날 때마다 오준이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이 왔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약도 제대로 못 먹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푹 꺼진 눈, 하얀 머리카락.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게 나을까? 그냥 눈을 감으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윤이가 생각났습니다. 도윤아, 넌 어디 있니?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너무 보고 싶다. 2018년 초, 저는 우연히 아들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방 창문은 못질이 되어 있었지만 틈새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올해 안에 정리합시다. 그래. 이제 한계야. 늙은이 오래 끌면 우리만 손해야. 목공소 땅값이 지금 올랐대. 팔면 꽤 되겠어. 그래도 어머니 서명이 있어야 하잖아. 그건 나중에 방법이 있어. 일단 정리하자고.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하 창고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세연이가 방문을 열어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창고 정리하세요. 먼지 쌓여 있으니까요. 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창고는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아 어둡고 습했습니다.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공구들, 남편의 작업복, 그리고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옛날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아들들,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뒤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숫자들이었습니다. 전화번호처럼 보였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윤이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시 상자를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번호로 도윤이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전화는 끊겨 있었고 휴대전화는 세연이가 관리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번호를 외웠습니다. 밤마다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번호를 사용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세연이가 외출했습니다. 형들과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저는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작은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그 환풍구는 옆집 마당 쪽으로 나 있었습니다. 저는 환풍구를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침 옆집 이은자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자씨. 하지만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불렀습니다. 은자씨. 이번엔 들렸습니다. 은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순자예요. 어머. 순자씨. 어디 계세요? 한풍구 쪽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미리 준비한 쪽지를 환풍구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휴대전화를 환풍구로 넣어주세요. 급합니다. 순자. 은자 할머니는 쪽지를 주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환풍구 틈으로 작은 휴대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만 빌릴게요. 저는 외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 끝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엄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엄마 지금 위험하다. 형들이 엄마를. 어머니. 침착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엄마를 가뒀어. 전화도 끊고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도윤아. 엄마 무섭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실 멀리 안 갔어요. 수원 근처에 있습니다. 이웃분들한테 계속 소식 듣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형들이 5명이에요. 제가 혼자 가면 어머니만 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도윤아. 어머니. 이번 일요일까지 기다리세요. 형들 다 모이는 날이잖아요. 제가 경찰이랑 같이 갈게요. 경찰. 네.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일요일 오후 4시. 거실 창문 쪽을 보세요. 제가 거기 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올 수 있겠니? 네. 약속드립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끊어야겠다. 고맙다. 저는 급히 전화를 끊고 한 풍구로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은자 할머니가 재빨리 받았습니다. 순자 씨.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목욕탕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윤이가 온다. 일요일에 온다. 이제 며칠만 버티면 됩니다. 그 생각에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일요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도윤이가 오지 못한다면, 그래도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제 막내 아들을,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며칠을 견뎌야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닷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닷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요일 아침, 세연이가 평소처럼 아침밥을 줬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목요일에는 오준이가 들렀습니다. 또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서명하셔야 합니다. 세금 독촉장이 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모르겠다. 도윤이가 돌아오면 그때 의논하마. 도윤이는 안 돌아와요. 포기하세요. 그래도 난 기다릴 거다. 오준이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요일에 다시 얘기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올까? 경찰이 정말 함께 올까?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희망이 번갈아 밀려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철민이와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둘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얘기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 쓰는 거야. 형, 그래도 되겠어? 괜찮아. 어차피 늙으니 오래 못 가.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해.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연이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저는 밥을 조금 먹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지만 힘을 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형들 다 옵니다. 저녁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형들이 음식 사 올 거예요. 그래.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정오. 저는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오후 1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준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어서 영준이, 철민이, 진수가 왔습니다. 4명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세연이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거실 가운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꼭 결정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슬쩍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영준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목공소 운영권 이전, 두 번째는 토지 명의 변경. 그의 설명은 길었습니다. 저는 듣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2시 30분, 3시 30분. 어머니, 들으셨죠? 이제 서명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마. 철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생각하실 겁니까? 오늘 안에 결정하마. 지금 해야죠. 조금만 기다려라. 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냥 두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끝까지 이러실 겁니다. 오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50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난 도윤이가 오면 그때 하마. 도윤이는 안 와요. 올 거다. 안 온다니까요. 오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이러시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네요. 세연이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시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가 3시 55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5분. 오준이가 다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늘 하던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알겠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문 좀 봐라. 5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창문을 보라고 했다. 오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창문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영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누가? 창밖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도윤이었습니다. 철민이가 황급히 달려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밖에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경찰관
매명과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윤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기청거렸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경찰관 한 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수원남부경찰서 이정민 경위입니다. 강순자 씨로부터 가정 내 감금 및 학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오준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왜 전화선을 끊으셨습니까? 그거 왜 창문을 못 박으셨습니까? 세연이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강순자 씨,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들이 저를 가뒀습니다. 밥도 안 주고, 약도 안 주고, 매주 때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철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그를 제지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웃 증언, 그리고 강순자 씨의 건강 기록, 또한 박도윤 씨가 5년간 모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도윤이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웃분들께 부탁해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고 성들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5 형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오준, 박영준, 박철민, 박진수, 박세여. 5분 모두 노인학대 및 감금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오준이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영준이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희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가 도윤이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 새끼, 끝까지 이럴 거야? 형. 성들이 먼저 끝을 본 겁니다.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은 5 형제를 하나씩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항변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끝났어요. 저는 도윤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끝난 거니? 네. 이제 안전합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끝났다는 것이, 5년간의 악몽이 끝났다는 것이. 저는 도윤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이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어머니 많이 마르셨어요. 이제 제가 챙겨드릴게요. 도윤아, 넌 어디서 살았니? 수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목공소에서 일하며 돈 모았고요. 그리고 계속 어머니 생각했습니다. 고생했구나. 괜찮아요. 어머니만 무사하시면 됩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는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영양실조, 빈혈,
고혈압, 그리고 온몸에 멍 자국들. 어르신,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서 치료하고 싶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괜찮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도윤이가 약을 받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집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집을 정리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팔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용인으로 가시죠. 제가 작은 집 하나 알아봤어요. 용인. 네.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에요. 어머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검사님이 저를 찾아와 진술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강순자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언이 재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아들들이 어떻게 될까요? 학대와 감금은 중범죄입니다. 각자 10년 이상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낳은 아들들인데.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정말 끝내야지. 한 달 후, 저는 용인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윤이가 구한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짐을 풀며 저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옛날에 만든 조각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천 조각,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n 실들. 저는 조각보를 꺼내 펼쳤습니다. 색색깔의 천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 옛날에 만든 거야. 정말 예쁘네요. 이걸로 뭔가 만드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각보로 방석을 만들어 볼까? 아니면 쿠션 커버를 만들까?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고 천을 펼쳤습니다. 손끝에서 옛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제 삶을 조각조각 모아 다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으로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창문에는 자물쇠가 없었고 문은 안에서만 잠글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햇살이 방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당에는 도윤이가 심어놓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도윤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습니다. 잘 잤다. 오랜만에 푹 잤구나. 다행이에요. 밥 드시고 병원 가실 거죠? 그래야지. 그날부터 저는 규칙적으로 병원에 다녔습니다.
최민재 교수님이 저를 맡아주셨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이셨습니다. 강순자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영양제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꾸준히 식사하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마음도 많이 다치셨을 텐데요. 심리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다영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말문이 잘 트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자 씨,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저 듣는 사람입니다. 정 박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밤에 자주 깨세요? 네. 꿈을 꿉니다. 아들들이 문 앞에 서 있는 꿈이요. 많이 무서우시겠어요. 네,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졌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석 달쯤 지나자 몸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약을 잘 먹었습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살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당에 나가 꽃을 심었습니다. 채송화 씨앗을 뿌리고 맨드라미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 정원 가꾸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니까 손이 근질근질하더라. 좋으시겠어요. 꽃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도윤이는 뒤뜰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목공 일을 시작했습니다. 톱질하는 소리, 대패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 듣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저는 좋았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5 아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이 물었습니다. 강순자 씨,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년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감금당한 일, 굶은 일, 맞은 일, 모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오준이가 변호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기억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 의료 기록, 도윤이가 모은 자료들, 모두 제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장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오준, 징역 15년. 피고인 박영준, 징역 13년. 5명 모두 10년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그래도 이제 끝났으니 다행이다. 이제 앞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조각보로 방석을 만들고 쿠션 커버도 만들었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게 즐거웠습니다. 도윤이가 만든 작은 의자에 제가 만든 방석을 올려놓았습니다. 둘이 함께 보니 참 예뻤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멋진데요.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볼까요? 인터넷? 그게 뭐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어머니, 솜씨가 아까워요. 도윤이는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며칠 후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전통 공예가 느껴져요. 대단하세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다니. 어머니, 판매하시는 건 어때요? 주문받아서 만드시면 용돈도 되실 텐데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니 솜씨면 충분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순자 공방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간판을 만들어줬습니다. 작은 나무 간판에 순자 공방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3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서. 그러다 보니 입소문이 났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저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순자 씨, 저도 옛날에 비슷한 일 겪었어요. 네, 제 딸이 저한테 심하게 했었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해요. 그분도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순자 씨 이야기 듣고 용기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날 이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했습니다. 도윤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모임 만드시는 게 어때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어머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함께 바느질도 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영준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정 박사님과 상담했습니다. 편지 받으셨다면서요? 네. 영준이가 보냈어요. 어떠셨어요? 복잡했어요. 미운 마음도 있고, 불쌍한 마음도 있고, 당연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용서는 어머니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시면 됩니다. 석 달쯤 고민하다가 저는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내 편지 받았다. 엄마도 많이 생각했다. 지금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건강 챙겨라.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지역 신문에서 저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지금 하시는 일이 행복하세요? 네.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과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다른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타고 남은 재만 있어도 그 위에 꽃은 다시 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는 78입니다. 용인에 온 지 5년이 됐습니다. 순자 공방은 작지만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윤이는 제 옆집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사람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면 자주 못 뵐 것 같아 걱정이에요. 괜찮다.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 그래도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고맙다. 마당의 꽃들은 해마다 피어납니다. 채송화, 맨드라미, 코스모스.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 저를 반겨줍니다. 모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분 정도가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함께 웃습니다. 영준이와는 가끔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저는 현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조각보를 꺼내 바느질을 합니다. 이웃이 지나가면 반갑게 인사합니다. 순자 씨, 오늘도 바느질 하시네요. 네. 주문 들어온 게 있어서요. 손재주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정선의 산골 마을.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리고 힘들었던 5년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모두 제 삶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두운 밤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세요. 저처럼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타고 남은 제 위에서도 꽃은 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일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반드시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 피울 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나눌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